예, 네. 오늘 이제 웨비나는 올해 이 두 번째 시행하는 그런 웨비나가 되겠습니다. 뭐 두 달 전에도 정혜도 교수가 메타어널리시스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진행해 주셨는데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관련 분야에 또 굉장히 또 조예가 깊으신 우리 이동석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유리너리 스톤과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또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그냥 뭐 감염석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뭐 MGS고 나오고 하면서 많이 사용을 고르면서 이제 이런 요로 및 그런 장내 미생물이 또 칼슘석을 포함한 다른 그런 결석들에 있어서 재발과 또 발생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이제 소변은 더 이상 깨끗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최근에 많이들 또 그 보고를 해주시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웨비나에서는 관련된 그런 연구와 를 진행해 보신 우리 이동석 교수님의 경험을 또 듣고 관련된 내용의 어떤 좀 지식을 좀 얻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활발한 토론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동석 교수님이 해주실 제목은 마이크로바이옴 리서치 인 엔도유롤러지 중에서 서브클리니컬 UTI 앤 유럴리다이아시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뭐 이동석 교수님 사실 소개가 필요 없죠. 우리 가톨릭 성 빈센트 병원에 지금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최근까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다녀오셨습니다. 사실 남성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적인 분이시고 남성의학회에서 학술이사 하시면서 활발한 활동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뇌비뇨학 그 신장 결석 관련돼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프랙티스를 하고 계시고 또한 이제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동석 교수님의 강의 들어보면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Q&A 시간에 가서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내서 함께 뭔가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그 케이서의 강석호 회장님과 그리고 자장을 맡아주신 김영준 교수님한테 심심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제가 해왔던 거에 대해서 실제 프랙티스로 신장결석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비뇨의학과 의사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유리너리 스톤 디지즈와 뭐 마이크로바이옴 요런 거와 이렇게 얘기를 할 줄은 이 당시 20대 때는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이제 비뇨기과 의사가 되고 연수도 갔다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제 경험이 좀 쌓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개인의 역량으로서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은 이 서브 클리니컬 UTI 그리고 어 요로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이콜라이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 처음에 이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렇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의뢰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지만 딱 구글링을 해 보면 요런 거 표 나옵니다. 요 안에는 실제 뭐 엔테로박타, 엔테로코쿠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박테리아 많이 있지만 뭐 나이세리아도 있고요. 그런데 인제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유리너리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한다면 이 실제 뭐 캔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좋은 결과를 내가 살아 있을 때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인제 내가 어떤 연구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바지하는 어떤 게임 체인저 같은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인제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좌절도 하고, 그래서 인제 결국 인제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물론 이런 사람들처럼 논문이야 뭐 어떻게든 뭐 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제 그 군에 갔다 와서 펠로우를 딱 시작할 때 처음으로 인제 안티마이크로바이얼 에이전트 앤 케모세라피, 좀 괜찮은 잡지인데요. 여기 우리나라 제가 CMC에 있기 때문에 CMC 8개 병원에 있는 균을 토대로 발품을 팔아 가지고 6 개월 동안 엑셀 정리를 혼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3,000개 이상의 데이터로 보니까 인제 '아 이거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로 바이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인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인제 흔히 이콜라이가 대부분입니다. 뭐 아웃페이션트 UTI에서는 당연히 8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UTI도 한 40% 됩니다. 나머지 보시면 굉장히 인제 타이니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가 쪼끔 부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나 엔테로코커스 파시움이나 클렙시엘라나 뭐 프로테우스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쪼끔 얘기해 볼 가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렇게 아까 말한 동그라미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거를 언제 다 할까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을 우리가 현재 프랙티스하고 있는 것에 접목하고자 하면 '이런 것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유롤리티아시스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때 인제 이런 문헌이 보면 인제 참조가 되겠는데요. 보면 인제 여기 보면 우리 결석 환자에서 컬처 파지티브가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이 스트로바이트가 붙은 거랑, 또는 이제 믹스드 스트로바이트에서 가장 흔한 칼슘 옥살레이트 믹스드 스트로바이트, 또는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에서 이렇게 유린 컬처가 파지티브가 많이 나온다고 여러 학자들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단연코 이콜라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요로결석의 종류가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콜라이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면 뭐 안티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제 사실은 인제 저의 어떤 요로결석에 대한 프랙티스와 어떤 연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정해도 이주영 교수가 같이 쓴 이 국내 데이터 보면 이 되게 표가 심플해서 좋은데, 어쨌든 칼슘 옥살레이트 스트로바이트 두 개 합친 게 결국 또 요로결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제 다음에 나올 세 가지 슬라이드는 제가 한 십수 번을 이렇게 활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인제 또 한번 리뷰할 겸 보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아파타이트란 말이 많이 이렇게 교수님들이 했었었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하나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결국 칼슘 베이스 포스페이트 요런 화합물이 있을 때 뒤에 어떤 이렇게 음이온이나 이런 양이온이 붙느냐에 따라서 모양이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그때 속이다라는 그리스어를 아파타이트를 로 해서 부르게 되었고요.
실제 우리가 임상에서도 카알바파타이트라는 말을 쓰지요. 그때 카보네이트 이 음이온이 붙어서 카알바파타이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요로결석의 어떤 종류 또는 유병률 또는 이런 것들을 에피데미올로지를 봤을 때 칼슘 옥살레이트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두말할 여지가 없겠죠. 칼슘 옥살레이트는 인제 처음에는 다이하이드레이트에서 인제 좀 더 에너지가 안정된 모노하이드레이트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쪼끔 유식하게 웨델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제 이거는 웨웰라이트 잘 형성됐다 끝까지 해서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모노하이드레이트로. 그다음에 뭐 우리가 파라사이로이드, 하이퍼파라사이로이드 환자에서 흔한 브루샤이트는 칼슘 포스페이트고 인제 일종의 아파타이트 종류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카보네이트가 붙은 아파타이트는 칼바파타이트가 되겠고 사람 이름을 딴 마그네슘 포스페이트 암모늄은 스트로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유릭 액시드는 그냥 유릭 액시드 스톤입니다. 사람 이름이나 이제 이 남그 이게 그런 어떤 바다 지명 고런 거를 따서 다들 이렇게 붙은 겁니다. 뒤에 무슨 이런 거 빼고요. 그래서 인제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 여행하다 보면 인제 요런 거에 관심이 좀 있었으니까 한 번씩 요런 거 읽어 보면 '이 돌이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걸 궁금해하실 분도 뭐 있을 겁니다. 보니까 이거는 칼슘 카보네이트더라고요. 그래서 뭐 칼바파타이트도 아니고 하여튼 좀 인체에는 잘 안 나오는 돌 같습니다. 이 돌은 물에 용해가 돼 가지고 구멍이 딱 뚫리는 아처스 캐니언 같은 걸 이루게 되겠죠. 사람에서는 마치 레이저 빵꾸 난 것처럼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연계에서 퇴적물에서 흔한 결석이고요. 인체에서 결석이 제일 흔한 거는 아까 칼슘 옥살레이트 웨델라이트에서 웰라이트로 된다고 했죠. 요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다이하이드레이트에서 모노하이드레이트로 최종 산물이 되게 되면서 어 폐하가 좀 더 내려가서 약산성으로 소변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런 칼슘 옥살레이트의 실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우리 인체 내에서의 기전은 이 에너지가 가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안정화되게 흐르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처음에는 칼슘이 포스페이트하고 붙어 있는 브루사이트 형태로 돼 있다가 이제 칼슘과 포스페이트의 비율 중에 칼슘이 아주 많아지면 여기는 이제 1.67 배라고 돼 있는데 문헌에 따라 2 배, 6배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처는 네이처 리뷰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그대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비율이 높으면 인제 결국 인체 내에서는 대부분 칼슘 옥살레이트로 이 포스페이트가 떨어지고 옥살레이트 C2O4라는 옥살레이트 여기 있죠. 이 아주 흔하지 않습니까? O2에다가 탄소만 붙으면 되니까. 이게 칼슘에 달라붙는 이른바 다이제네틱 페이스 트랜지션이라는 에너지가 아주 낮은 쪽으로 향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요거는 인제 그거를 도식화한 그림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콜렉팅 튜브의 마지막 부분이고 덕트 오브 벨린이라는 그 마지막 이 오프닝입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슈퍼 새추레이티드 아쿠어스 솔루션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포화가 된 용질들로 포화가 된 소변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인제 당연히 용질이 많아야 뭔가 이렇게 플러그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다이하이드레이트에서 결국 모노하이드레이트가 되면서 떨어지는 하나의 도식화된 바이오 미네랄리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거지만 도식화를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렇게 덕트 끝에 들러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특히 인제
란달스 플락이라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돌이 많은 사람들은 란달스 플락이 이렇게 많이 형성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파필라에다가 이렇게 어 벨리니 오프닝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특징적으로 되겠고, 대개 이런 게 나오면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 포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그 이전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돌려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이 되려면 이 슈퍼 세추레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하이드레이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제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디하이드레이션, 결국에 슈퍼 세추레이션 되는 거. 어 그리고 지금 이게 위에 바가 자꾸 내려와 가지고 쪼끔 어려운데, 인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인제 하이퍼칼시유리아입니다. 요 두 가지가 결국에는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 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겠고요. 또 다르게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이 만들어지는 거는 약간 옵스트럭션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또는 캘리시알 다이버티큘럼 이런 것도 인제 사실 쪼끔 옵스트럭션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옵스트럭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24시간 시간 유린 아날리시스를 검색을 해 보면 이 분비되는 크레아티닌에 대비해서 사이트레이트는 감소되고요. 옥살레이트가 증가되는 어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슘이 증가되고 사이트레이트가 감소되고, 그래서 칼슘 옥살레이트가 인제 비단 어 그 인제 디하이드레이션, 슈퍼 세추레이션이 돼서 일어나고 하이퍼칼슈리아가 돼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obstruction이 되면 발생한다는 또 하나의 인제 기전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제 얘기를 하냐면, 인제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이오 미네랄리제이션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인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바이옴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인제 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인제 어떤 어센딩 인펙션이든 아니면 이렇게 혈관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septic 컨디션이든, 그렇게 해서 스트로마이트 스톤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또 약간 한 30-40년 전에는, 아니지, 더 최근인 것 같습니다. 옥살로바타라는 인제 균에 의해, 균이 실제로는 인제 옥살로박터 포미겐스라는 균이 인제 대사 물질로 옥살레이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많이 섭취할 뻔하는 옥살레이트를 대신에 이렇게 해서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겉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유롤리시아시스와 관계 있을 것이라는 문헌이 몇 개가 인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제 실험적인 아주 좋은 논문이지만,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아서 인제 약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 연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우리 유rea 스플리팅 마이크로 오가니즘 있죠.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게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그리고 클렙시엘라 뉴모니아, 그리고 뭐 기타 뭐 슈도모나스라든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고런 것들에 의한 스트로바이트 형성이 우리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도 확실히 변화 없이 어떤 중요한 스톤 기전으로 남아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러한 거는 이제 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유레아를 분해하는 유레이즈를 스플리팅하는 균이니까요. 왜 이 유레이즈를 뿜어내서 유레아를 스플리팅해서 암모니아와 OH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카보네이트 기를 만들어서 이 유린의 pH를 올린 다음에 인제 요런 스트로바이트나 카바파타이트를 만들게 되지요. 얘네들이 인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그 균 내에서 얘네들이 좀 더 서바이벌 한다는 설도 있고, 또는 소변 내에 약산성인 환경을 본인이 살기 좋은
이렇게 중성 또는 이제 약알칼리성 어떤 매질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결론적으로 보면 이 유rea 스플리팅 하는 균들은 폐하를 약산성에서 한 7 내외로 이렇게 올리면서 그 환경에서 발생하는 요 스톤들과 함께 인제 몸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렇게 따지면 유rea 스플리팅 하는 균만 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에 의하면 엔테로코쿠스나 엔테로코쿠스 파시움과 어 에스 오레오스 그리고 피칼리스와 이 프로티오스가 또 공생하는 관계 이런 걸로 마이크로 이게 바이오 필름을 만들어서 인제 또 인제 이 스트로바이트 형태의 스톤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학생 때부터 제가 학생 때면 90 년대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레아 스플리팅 그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인제 현재 여러 가지 진단 기법이 발달하니까 오픈 마인드로 다른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이런 바이오 필름은 바이오 필름을 만드는 보통 세균들은 여기서 인제 핵심 단어는 EPS인데 익스트라 셀룰러 폴리머 서브스탄스 같은 거를 뿜어내 가지고 인제 집을 짓게 됩니다. 여긴 제가 따로 단어를 적어 놨는데 이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떤 학교나 뭐 이런 데 어디 어서 뭐 학회 같은 데 딱 갔을 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공고히 되려면 누구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디 하여튼 붙어 있어야지 둥둥 떠다니면 좀 죽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균도 이 바이오 필름이란 걸 만들어내서 유림과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어댑테이션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댑티드 이렇게 돼 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유레아 스플리팅 이런 흔한 균들과 그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나 아니면 뭐 이런 누워 계시는 분들이나 돈요관을 끼고 있는 사람들에서 나올 수 있는 몰간이나 아시네토박터, 세라티아 이런 것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은 인제 유레아 스플리팅이다. 그러면 인제 요런 사람들이 왔을 때 소변은 당연히 폐하가 인제 7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만약 요런 균이 나왔다면. 그러나 이 최근도 아니고 이거 거의 10년 다 돼 갑니다. 이콜라이나 엔테로코쿠스도 non urea 스플리팅일 수도 있고 얘네들 중에서도 한 3 에서 5% 정도는 유레아를 스플리팅할 수 있다고 얘기도 있거든요. 좌우간 근본적으로는 얘네들은 non urea 스플리팅하는 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로바이트 포머를 보면 non urea 스플리팅 only만 관찰되는 경우가 3분의 1 이나 되더라. 고 이렇게 어 파코멘코라는 아주 어려운 이름의 학자가 이렇게 논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인제 아까 얘기한 걸 다시 보면 아 이 스트로바이트랑 칼슘 옥살레이트에서 컬처 파저티브가 잘 나오는데 이콜라이가 제일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 이콜라이가 non urea 스플리팅이지만 스트로바이트도 만들 수 있고 요런 데도 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죠? 물론 칼슘 옥살레이트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쪼끔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문헌은 인제 네보라는 분이 6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논문입니다. 어 흔히 고전적으로 봤을 때 프로테우스 클랩시엘라가 퓨어한 스트로바이트를 만들고 있지만 그건 확실합니다. 보면
D 그룹이니까 스트로바이트 75%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콜라이나 엔테로코쿠스는 주로 한 4분의 1 정도 내외의 어 스트로바이트, 믹스드 스트로바이트죠. 그죠? 믹스드 스트로바이트에 기여를 하는 게 얘네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순수하게 어 인제 그 마그네슘 포스페이트 암모니아라는 스트로바이트에다가 다른 거가 붙어 있는 그런 마그네슘 이런 암모니아 이런 스트로바이트는 한 25% 정도 있는 거를 만들어내더라. 근데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을 쓰든지 논문을 읽어 보셨겠지만 스트로바이트가 붙어 있으면 25%든 50%든 75%든 스트로바이트라고 명명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로바이트라고 다 같은 스트로바이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인제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제시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콜라이가 스투 믹스드 스트로바이트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원인 제공자라고 말했는데 실제 인제 다른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봅시다. 보면 이거는 인제 좀 된 건데 이게 인제 키드니 스톤이 있는 사람이 하얀색이고 없는 사람이 그냥 이콜라이가 아니 그냥 UTI가 있는 이콜라이 UTI가 있는 사람이 까만색이고 이콜라이가 있는데 키드니 스톤이 있는 사람이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같은 이콜라이인데 한 명은 스톤이 생기고 한 명은 그냥 UTI가 있다가 지나가고 이 차이가 이 사람은 어떤 elongation factor TU라는 이콜라이에 있는 담배의 어떤 서피스 프로테인 때문일 것이다라는 것을 가설을 서제스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게 뭐 진실이든 거짓이든 꾸며낸 거든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콜라이가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가장 먼저는 아니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 인제 그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이 인제 봤는데 동물 우리 쥐나 마우스 같은 데 이 이콜라이를 이렇게 막 넣으면요. 이렇게 칼슘 디포짓이 막 생긴다. 여기 유피읒이. 이런 거를 이렇게 인제 바이옵시를 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콜라이가 칼슘 옥살레이트 발생의 어떤 어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설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콜라이가 아까 믹스드 스트로바이트에 영향을 주는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여 드렸는데 어 그렇다면 그 믹스드 스트로바이트는 '칼슘 옥살레이트 믹스드 스트로바이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인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비교적 최근에 24 시간 유린 컬렉션을 통해서 쓴 논문을 한번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24 시간 유린 애널리시스를 제가 수술 전에도 하고 수술 후에 한 2 개월 뒤에도 하고 그다음에 6 개월 뒤에도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딱 해서 이래 복잡한 그래프들이 다 나왔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인제 이러한 것들이 수술 전하고 수술 후하고 24 시간 유린 컬렉션의 결과가 틀리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근데 어떻게 틀리느냐? 전반적으로 24 시간 유린에 나오는 미네랄들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24 시간 유린에서 프로틴이 나오는 게 줄어들거든. 그 말은 프로틴은 키드니 튜뷸라 펑션을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 키드니의 튜뷸라 펑션이 좋아짐으로써 이 미네랄들이 인제 안 나오다가 우리 CKD나 AKI 같은 경우에 막 칼륨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그게 풀리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제 그런 것들이 풀렸을 때 확실히 어
다른 미네랄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오더라. 요런 거를 봤는데 그러면 이거를 인제 어떤 '세균하고 관련 지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현재 퍼블리시 되지는 않았지만 인제 드래프트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 데이터를 한번 보았습니다. 위에 바가 좀 닫힐 때까지 잠깐만 한 5 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보면 제가 인제 조사했던 퓨어한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과 그다음에 칼슘 옥살 아까 이게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콜라이를 보려면 이렇게 퓨어 스트로바이트랑 이렇게 했더니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 놨습니다. 다른 퓨어 칼슘 옥살레이트에서는 이콜라이가 동정되는 경우나 퓨어 스트로바이트에서는 이콜라이가 동정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칼슘 옥살레이트 스트로바이트 믹스드 스트로바이트 중에 흔한 형태죠. 이걸 보니까 이콜라이가 진짜 많았었습니다. 저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유레카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PCR 키트를 통해서 유린 PCR을 해 봤더니 이 유린 PCR에서는 좀 약간 냉담한 이렇게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유린 컬처에서 요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면 믹스드 스트로바이트 인제 제비집이다 저는. 이제 제비가 집을 지을 때 못도 이렇게 쓰고 실도 쓰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이 이콜라이가 인제 할 때는 이 믹스드 스트로바이트의 원인 제공자가 되려면 이렇게 '스트로바이트랑 칼슘 옥살레이트 같이 쓰지 않나.' 라고 인제 생각을 해서 근데 인제 그래서 그러면 그 이콜라이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숨어 있고 환자가 막 이렇게 뭐 어떻게 sepsis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느냐 이콜라이가. 그래서 인제 제가 조사한 아까 그 자료들은 다 피버나 이런 UTI 증상이 없는 사람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그 조사를 봤을 때 인제 좀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게 노이즈가 없이 가만히 이콜라이가 나오면서 믹스드 스트로바이트 스톤이 나왔을까?' 그래서 인제 이거는 이콜라이가 어떤 해내는 서브 클리니컬 인펙션의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인제 어 봤을 때 우연히 알게 됐지만 이 칼슘 옥살레이트 스트로바이트가 나온 것과 퓨어 스트로바이트가 나온 24 시간 유린의 사이트레이트를 보시면 퓨어 칼슘 옥살레이트에 있는 유린 사이트레이트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콜라이가 특히 여기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콜라이가 사이트레이트의 어떤 '사이트레이트는 먹고 사나? 아니면 이콜라이 때문에 사이트레이트가 적게 나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리고서는 많은 문헌을 탐색해 보니까 이콜라이는 이렇게 마이크로 에어로빅하거나 언에어로빅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이트레이트 라이에이즈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8 년도 문헌이고 이것이 정말일지는 실험으로 제가 리프로듀서빌리티를 해낼 수 있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문헌을 또 찾아보겠다고 찾아보니 이 사이트레이트 트랜스포터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사이트레이트가 넘어오면 이 크랩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드는 사이클로 사이트레이트를 이 세균이 인제 이렇게 하나의 대사 산물로 쓰기 위해서 사이트레이트 라이에이즈를 어 이렇게 효소로 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클렙시엘라나 세라티아 그리고 이콜라이 같은 경우에 진에 사이트레이트 라이에이즈가 숨어 있는데요. 인제 산화당을 제공을 해 주면 얘가 트리거링이 돼 가지고 사이트레이트 라이에이즈 활성화가 되는 걸로 이 문헌은 말하고 있습니다. 2003 년이니까 10 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요거를 보고 그 이콜라이가 나오고 스톤이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스톤이 있는데 이콜라이가 안 나온 사람에서 사이트레이트 라이에이즈랑 사이트레이트 트랜스포터 지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해 봤는데요. 애석하게도 그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엘리자나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어 에피제네틱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기관이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2년 동안 찾았는데. 그럼 인제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고 다른 길을 인제 모색했었어야 됩니다. 뭐 좌우간 인제 여담으로 보면 우리 몸에 인제 키드니 콜텍스에서부터 이제 소변이 나오기 전까지 리널 펠비스까지 이렇게 소변이 딱 나올 때 보면 이게 우리 그 유리너리 트랙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인제 이 문헌을 찾게 됐는데요. 실제 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리날 펠비스는 콜텍스는 50% 임에 비해 리날 펠비스로 오면 15% 미만인 사실을 적시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뇨도 없고 그다음에 프로테인유리아도 안 나오는 정상적인 사람이 어 소변이 인제 이렇게 걸러질 때는 굉장히 리날 펠비스는 굉장히 세균이 들어가기 척박하겠죠. 그러나 인제 뭐 당뇨도 있고 뭐 프로테인유리아도 잔뜩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척박한 O2 언에어로빅 환경 속에서도 인제 언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세균의 어댑테이션이 이때 인제 그 기질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콜라이는 사실은 이렇게 호기성 세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O2가 쪼끔 없는 현기성 컨디션 마이크로 에어로빅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very versatile한 어떤 세균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사이트레이트 유틸리제이션 테스트가 2000 년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용한 테스트였지만 현재는 잘 하고 있지는 않죠. 어쨌든 이콜라이는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다. 처음 네거티브 것도 될 수 있고 어댑테이션 후에 포지티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약간 소련틱한 사람이 보여준 연구입니다. 여기는 인제 방광염을 가지고 한 연구인데 여기서 이 와일드 타입 이콜라이 요 UTI 89라는 어떤 표본은 실제 사이트레이트를 이용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유전자 변형을 살짝 주거나 뭐 아니면 어댑테이션을 시켰을 때 사이트레이트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인제 이콜라이 536 이라는 어떤 스트레인을 사용했을 때도 여러 가지 살짝 어떤 하나의 뮤테이션만 가해도 사이트레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콜라이가 플라스미드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뮤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뭘 이용할 수 있으면 바로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일상 프랙티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해서 아까 제가 24 시간 유린 스터디한 데이터를 다시 꺼내서 한번 제가 보여 드렸는데 사이트레이트가 좀 떨어져 있다 했잖아요. 칼슘 옥살레이트, 스트로바이트, 믹스드 스트로바이트에서 이콜라이가 많이 나오고 그런 군에서는 사이트레이트 떨어져 있다 했는데 여기는 딱 보면 그 우리가 요 위에는 인제 프리오피고 밑에는 포스트오피인데요. 이거 딱 보면 칼슘 이런 건 빼고 인제 빨간색 박스만 보면 24 시간 유린 사이트레이트가 이 가면 인제 점점 떨어지는 피 밸류 0.008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걸로 나오지만 인제 24 시간 유린 사이트레이트는 수술을 하고 수술 전후로 안티를 쓰고 했더니 인제 다 캐치업이 돼 가지고 요런 게 인제 세균이 인제 더 이상 없다는 뜻이죠 결국에. 그래서 제가 인제 나름 결론을 내리면 이런 인제 그 세균이 번식하는 요런 종류 요런 돌은 주로 이콜라이고 요런 돌은 주로 우리가 유레아 스플리팅하는 균이죠. 둘 다 실제 사이트레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캐치업이 일어나고
그런 잠정적인 어떤 우리가 합리적인 어 의심을 이제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24시간 시간 유린으로 인제 통계적인 좀 어떤 우리가 노력을 좀 해 보니까 수술 전, 수술 전, 수술 전, 수술 후 이거는 다 오른쪽은 수술 후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다 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아래쪽이 사이트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균이든지 컬처에서 나왔을 때는 수술 전에는 어 컬처에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의 사이트 레이트가 차이가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차이가 미미해졌다. 요래 인제 나왔고요. 그럼 이콜라이 한번 볼까? 이걸 보니까 사이트 레이트가 이콜라이도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쪼끔 액면가는 좀 적은데 인제 수술 후에 딱 보면 이게 수술 후에 그 이콜라이가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 이게 제가 이 설명할 때 쪼끔 난해하게 했는데 다시 이거 하면 네거티브 컬처 나온 사람하고 포지티브 컬처 나온 사람하고 지금 비교입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그러니까 수술 후에도 포지티브, 포지티브 이콜라이, 포지티브 이콜라이 PCR 나온 사람이 인제 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이 네거티브가 나온 군하고 포지티브 나온 군은 사이트 레이트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콜라이든 뭐 그냥 일반 컬처든 인제 뭐 PCR이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콜라이도 다른 균처럼 이 사이트 레이트를 언제든지 떨어뜨리는데 수술 후에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수술 후에 바로 24시간 유린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레날 펑션이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정한 시간, 제가 레코멘드 하기는 2달이고 그다음에 EAU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데를 보면 1달 정도로 돼 있습니다, 24시간. 만약에 우연히 24시간을 했는데 사이트 레이트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서브 클리니컬 인펙션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컨펌은 하지는 못하지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인제 다르게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좌측에 있는 열은 프리오피 때 감염이 있다가 포스트 오피 때 인제 네거티브로 된 사람들. 그 감염이 네거티브 컨버전이 된 사람.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열은 프리오피 때 감염이 있었는데 포스트 오피에 했을 때도 감염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 보면 이 그 프리오피 때는 네거티브 컨버전 된 사람들이 인제 나중에 따라잡는 거죠. 그죠? 따라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이트 레이트가 감소돼 있다가 인제 수술 후에 이 균이 네거티브 컨버전이 되고 나니까 사이트 레이트가 다시 올라갑니다. 따라잡기를 합니다. 이콜라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프리오피 때는 떨어져 있다가 포스트 오피 때는 따라잡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균이 디텍션이 되는 사람들은 프리오피나 포스트 오피나 이콜라이도 프리오피나 포스트 오피나 이 계속적으로 사이트 레이트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이트 레이트가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콜라이든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UTI와 관련된 균이든 좌우간 여기서 이콜라이가 중요하니까 이콜라이는 이 유린 사이트레이트의 배설을 이제 배설을 감소시킨다기보다 사이트레이트 농도를 감소시키죠. 왜 그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해서 추정컨대 이콜라이가 사이트레이트를 본인의 레스피레이션에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어떤 추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한 결론을 중간 서머리를 해 보면 "이콜라이는 믹스드 스트로바이트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거는 다른 문헌에서도 소개된 바 있고 제 데이터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콜라이는 체내에서 사이트레이트를 이용한 대사를 한다." 이거는 인제
아까 말했지만 벌서타일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 이콜라이가 인제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완치가 네거티브 컨버전이 되면 사이트레이트의 농도를 인제 줄이고 있다가 네거티브 컨버전이 되면 사이트레이트 농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인제 나타내는 문구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인제 레지듀얼 스톤, 믹스드 스트로바이트나 퓨어 스트로바이트 등, 스트로바이트가 이렇게 세균과 관련된 결석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결석에서는 따라서 사이트레이트 사용은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인제 만약에 그 수술 전에 유린 컬처가 파지티브가 나온다면 우리 뭘 해야 되냐? 당연히 항생제 쓰고 그다음에 수술로 돌을 다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인제 물론 항생제를 충분히 써서 환자가 sepsis 빠지지 않게 또 수술 중에 프레셔 루미널 프레셔를 감소시키는 우리 행위를 아주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럼 인제 만약에 유린에서 계속 포지티브 컬처가 나온다든지 이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게 돌은 없어요. 돌은 없는데 인제 수술을 했으니까. 근데도 계속 포지티브 컬처가 나온다든지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인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인제 만약에 유린 폐하가 올라가는 유레아 스플리팅 어떤 마이크로 오가니즘 나오면 메치오닌을 사용했을 경우에 대략 1 내외의 어떤 유린 폐하 감소를 보인다고 합니다. 유린 폐하가 1 내외로 감소를 하면 우리가 인제 스트로바이트 스톤의 형성을 좀 억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전에서. 그래서 유린 폐하가 6.5 보다 클 경우에는 메치오닌 사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메치오닌은 구입하긴 좀 힘들고, L-메치오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구글링만 하면 주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인제 제가 처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한테 브로셔 같은 걸 주고, 인제 약 브로셔 말고 이게 이런 질환을 설명하는 걸 주고 환자가 또는 보호자가 구입해서 하루에 대략 한 인제 그냥 메치오닌, L-메치오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00 밀리그램 내외로 이렇게 드시는 게 가이드라인에 상에 존재합니다. 인제 그러나 인제 우리 다른 가이드라인 보면 뭐 아세토하이드로사민 엑시드 요런 것도 있거든요. 요런 경우에 보면 뭐 "유레아 스플리팅 박테리아에서 효과적이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인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보면 유레이즈를 억제하는 거, 만약에 유레아 스플리팅일 경우에, 그다음에 뭐 유레아 스플리팅이 든 아니든 유린 폐하가 인제 올라가는 거를 억제하는 거는 이제 암모늄 클로라이드나 메치오닌 있죠, 이렇게. 요렇게 200 에서 500 짜리 1 에서 3 타임즈니까 1000 내외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실제 암모늄 클로라이드라든지 AHA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메치오닌이 그나마 수술 후에 유린 폐하가 계속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우연히 유린 사이트레이트가 막 너무 안 올라가는 경우에는 요런 거를 어 인제 하면 어떨까. '어떨까.'라기보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요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인제 또 다른 거는 우리가 그 재발성 방광염이나 그럴 때 허가받은 OM-89라는 인제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동물 실험에서 봤을 때 복강내 주사와 인제 경구로 복용을 시켰을 때 이콜라이를 억제를 하는 게 그 관찰이 됐고요. 프로티우스도 일부 억제하는 게 구강으로 먹였을 때도 프로테우스 일부를 억제한다. 요렇게 인제 클렙시엘라도 요렇게 인제 나와 있죠. 복강내로 이거는 인제 IV를 대신해서 하는 거죠. 뭔가 파렌테랄로 줬을 때는 강력히 이콜라이와 클렙시엘라와 프로테우스를 다 억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람 네거티브
유리너리 박테리아를 많이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지금 현재 유일한 이뮤노세라피 제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인제 재발성 방광염과 관련해서는 3 개월을 먹고 3 개월 쉰 다음에 그다음 다시 10일 주고 한 달 쉬고 10일 주고 한 달 쉬고 요런 식으로 인제 하면 이 요 UTI의 어떤 재발률이 1 년에는 한 40%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요로결석과 이콜라이를 가지고 생각하든지 또는 그 OM89가 뭐 인제 정확하진 않지만 클렙실라나 엔테로코쿠스나 아니면 프로테우스도 어느 정도 포텐셜하게는 예방할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다면 이 OM89가 환자가 안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특히 칼 믹스드 스트로바이트에서 이콜라이가 나왔다면 저는 강력하게 OM89로 이 이뮤노세라피를 롱텀하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게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제 1년 동안 환자를 모집해서 연구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RCT는 아닙니다. 이게 회사가 저한테 돈을 많이 투자 안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래도 RCT에 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제가 다른 유사 연구를 찾아보니까 실제 결석에서 UTI 나오는 게 10%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1년 내도록 인제 스톤 환자 컬처하고 해서 모았는데 이게 뭐 한 50 명밖에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이유리아가 나오는 환자만 이렇게 인롤 시켜서 엘리지블 하기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거기다가 혹시나 컬처로 놓칠 수 있는 PCR을 연구비로 활용해서 컬처랑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인제 PCR 연구는 컬처의 양성 예측률의 70% 라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R이 약간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경향은 있더라도 컬처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컬처와 PCR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샘플 사이즈를 요래 뭐 요렇게 해서 배 총 145 명을 인롤하게 됐고요. 올해 인제 ICU urology에서 인제 받아 줘서 이렇게 게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인제 연구를 보면 재밌는 사실은 어 인제 컬처가 실제 30 명에서 베이스라인 나왔는데 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게 인제 어 이 재밌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제 요거는 풀 데이터입니다. 그 OM89를 먹든 안 먹든. 그리고 인제 이콜라이 포지티브 나온 사람이 10 명이었는데 수술하고 수술 후에 6 개월 뒤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인제 내재돼 있는 어떤 감염이나 이콜라이에 대해서 흔히 인제 잘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슨 치료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제 보시면 이 6 개월 뒤에 인제 포지티브인 것 중에 PCR을 또 유독 보면 인제 OM89를 먹은 군하고 안 먹은 군에서 이 차이가 아주 트리비얼하지만 있긴 있었습니다. 특히 인제 이콜라이를 보면 반 정도. 그래서 아까 우리 레커런트 시스타이티스에서 40% 예방한다 했잖아요. 이거 보니까 이 OM89가 확실히 이콜라이를 한 절반 정도 예방하는 걸로 PCR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제 수술 2 개월 뒤에 양성이었던 사람이 수술 6 개월 뒤에도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보면 확실히 아까 제가 절반 이상이 계속 달고 다닌다 했잖아요, 뭘 수술을 해도. 그래서 인제 그런 어떤 이뮤니티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제 수술하고 2 개월 뒤에 양성이었던 사람한테 이 OM89를 먹인 거하고 안 먹인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역시나 6 개월 뒤에 이제 OM89를 먹은 군에서 이 이콜라에 대한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인제 결론적인 거는 인제 OM89를 먹으면 이게 올마이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절대로 이콜라이를 박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콜라이를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달고 다니지 않게
그 유병률을 확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세이브할 수 있고 나중에 스톤과 관련한 sepsis에서 몇 명의 일부 환자지만 구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OM89를 장기적으로 쪼끔 쓰는 걸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OM89와 관련 없이 우리가 돌이 나중에 6 개월 뒤에 보면 막 자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칼슘 옥살레이트 스톤은 6 개월 만에 막 자라진 않죠. 그러나 스트로바이트 또는 유릭 엑시드 스톤 같은 어 아주 이렇게 잘 자라는 돌들은 6 개월 뒤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리그로스가 13 명이나 있었고요. 대부분은 스트로바이트 또는 믹스드 스트로바이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컬처가 리그로스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로바이트 또는 인제 그 믹스드 스트로바이트 때는 그 균에 대한 제균 그리고 예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이거는 로지스 리그레션을 했을 때 인제 컬처가 나오는 사람한테서 나중에 스톤이 리그로스할 확률이 크고 레지듀얼 스톤이 남아 있을 경우에도 그렇고 유릭 엑시드 스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로바이트와 관련된 돌이라든지 레지듀얼 스톤이 남았다든지 또는 유릭 엑시드 스톤 다 이때 어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인제 유로시트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레지듀얼 스톤이 있으면 스톤의 종류에 따라서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스트로바이트인지 유릭 엑시드 스톤인지. 그러나 인제 칼슘 옥살레이트거나 그러면 인제 쪼끔 기다리면서 다음 치료를 한다든지 ESW 같은 거 한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스트로바이트와 관련된 거라고 하면 제균과 수술 후 제균과 면역 치료가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메치오닐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정리를 인제 할 시간입니다. 유린 컬처는 사실은 파이유리아에서 한 4분의 1 에서 유린 컬처가 파지티브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환자는 수술하고도 계속적으로 3 개월, 6 개월 파지티브로 계속 달고 다닙니다, 균을. 그런 사람들은 인제 우리가 만약에 특히 이콜라이였다면 OM89라는 약을 쓰면 이게 이제 다 구제를 할 수는 없어도 그중에 40% 또는 50%에 가까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잠정적으로는 스톤 리그로스와 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콜라이나 유레아 스플리팅 오가니즘은 인제 믹스드 스트로바이트 또는 퓨어 스트로바이트하고 관련이 있다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OM89를 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재고해 보는 것도 좋고요. 특히 인제 어떤 종류의 스트로바이트라도 유린 폐하를 반드시 보고 이걸 낮춰서 메티오닌 같은 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려들이 될 때 그래도 스톤 리그로스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케이스를 공유하면서 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자 발급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요. 이 양쪽 스테곤 스톤이고요. 인제 수술 후에는 깨끗하게 된 모습입니다. 이 수술을 인제 2015 년도에 한 환자고 중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 후에 재발이 돼서 왔고요. 그때는 2015 년도엔 제가 인사이트가 많지 않아서 그냥 수술만 했는데 2022 년에는 인제 컬처도 하고 뭐 24 시간 유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었습니다. 그때 인제 이콜라이가 동정됐고요. 근데 인제 그리고 끝났는지 했는데 다시 최근 6월 25일 6.25 때 인제 하필은 딱 와 가지고 중국 사람이 이 RIRS를 하게 됐고요. 돌은 이제 다 제거했습니다. 근데 인제 믹스드 스트로바이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다 하고 돌이 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환자를 저기를 했는데 폐하가 7 입니다, 여전히 수술했는데도. 그리고 인제 사이트레이트는 낮진 않지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저는 이 환자한테 메치오닌 세라피랑 OM89 요거를 주고 환자가 또 인제 슈퍼 세추레이션 되지 않도록 특히 여름에 디하이드레이션 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도록 요렇게 3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미롭고 또 개인의 경험에서 또 이제 그 연구 주제를 또 도출하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뭐 이제 Q&A를 잠시 좀 받아볼까 하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내용 들어보시고 또 혹시나 뭐 질문 있으시면 직접 스피커를 켜서 어,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따로 메모장에 적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뭐 계신가요? 그럼 그 질문이 따로 없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 건데요. 지금 한 번 질문 있네요. 김현준 선생님이 질문 주셨는데 어, 교수님 스트로바이트 결석 환자에서 수술 후 메트나민과 메티오닌 병용한다면 균주에 관련 없이 감염 조절 또는 pH 감소를 통해 잔석 용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질문 주셨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메테나민 히퓨레이트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심포지엄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조금 접했는데 아직 저희 병원에 제가 프랙티스에 활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메테나민 히퓨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린 폐하를 조절을 해야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알칼리 유린에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어 환자가 이제 기존의 스트로바이트, 퓨어 스트로바이트 일수로 폐하가 높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폐하 조절과 그다음에 스톤의 완벽한 제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거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이제 메티오닌을 먼저 투여를 하면서 환자한테 유린 폐하를 이렇게 달마다 체크하고 24시간 유린 특히 사이트레이트를 보면서 사이트레이트가 캐치업을 하는지 그다음 유린 폐하가 떨어지는지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조절된다면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가고요. 만약에 최근에는 또 펜스라는 수술, 좋은 수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석을 조금 더 이제 남김없이 제거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결석을 다 제거하고 메티오닌을 사용하면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유린 폐하가 줄었는데 균의 존재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물론 메테나민 히프레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콜라이 감염 같은 경우가 지속된다면 저기 OM89를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이콜라이는 이제 폐하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한 6점에서 6.5, 7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6에서 6점 그런 경우에 이제 메테나민 히퓨레이트가 다음 타자로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오늘 많네요. 또 김영석 교수님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 이콜라이 아닌 다른 동종균 관련돼서 결석에서 유로박솜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실제로 프랙티스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고, 혹시 결석에서 배양 검사를 따로 하시는지도 질문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OM89는 올마이티가 아닙니다. OM89는 레커런트 시스타이티스에서도 1년간 40%의 유병률을 줄여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지만 이 올마이티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톤 환자에서 이콜라이가 이렇게 나올 경우 특히 이제 믹스드 스트로바이트, 칼슘 옥살레이트 믹스 스트로바이트에서 제 경험상 이콜라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OM89를 당연히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경우에는 OM89를 반드시 사용하진 않고요. 이제 오히려 유레아 스플리팅이 의심되는 이콜라이가 배양이 되지는 않고 우리가 스트로바이트 농도가 75% 이상 되는 강력한 게 우리가 유레아 스플리팅 마이크로 오가니즘이 의심이 될 때는 오히려 메티오닌을 사서 이제 구매하면서 하이드레이션 하는 것을 더 추천하고요. 그러나 이제 환자가 좀 불안해하면 이때 OM89를 같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타슘 사이트레이트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병용을 하진 않습니다. 포타슘 사이트레이트의 기전은 우리가 그 칼슘 옥살레이트가 인제 좀 단단히 굳어지는 거를 어느 정도 막고, 그다음에 유릭 엑시드 스톤 같은 경우에를 이렇게 용해를 시키고 이런 데 더 있지, 실제 퓨어 칼슘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에 아무리 어 어 어 그 포타슘 사이트레이트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인제 감염석, 이콜라이에 감염이 되든 유레아 스플리팅에 감염이 되든 감염석이 있을 때는 저는 포타슘 사이트레이트는 인제 나중에 어주번트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익 쌤도 질문 주신 게 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그 내용이 좀 궁금증 해결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병용하는 부분과 루틴 사용, 오행 그 효율박수음의 사용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요. 우선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워낙에 1시간 강의였는데 그 시간 훌쩍 넘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또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냥 공지 말씀만 좀 드리고 이번 그 웨비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 들여서 또 굉장히 방대한 내용 재미있게 풀어주신 우리 이동석 선생님께 감사 말씀 우선 드리고요. 다음 예고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2달마다 하고 그래서 올해 마지막 그 웨비나가 될 텐데 11월 4일 첫째 주 화요일입니다.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경북대학교 김범수 교수님께서 엔도로로지에 있어서 이번엔 RCT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다뤄주실 내용입니다. 최근에 또 진행하셨던 RCT 연구도 있고 해서 그 관련된 거를 소개해 주실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도 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또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이고 또 많이 바쁘시고 할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네,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